네, 신축년 새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3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네,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오늘 첫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이슈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 원장,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신축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바뀌는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봐야 될 얘기도 많은데 좀 나눠서 가도록 하죠. 먼저 법무부 장관 교체. 삼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예상대로 됐는데요. 박 후보자의 발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범계 의원으로 많이 예상이 됐었죠, 말씀처럼. 그리고 지난 10월 달이었죠, 국정감사 때. 네.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때 윤 총장가 상당히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 출신이고 예. 현역 의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비검찰 출신이라는 거 그런 게 몇 가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범계 이제 후보자가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상당히 이제 검찰에 대해서 대입각을 세우고 검찰 개혁에 상당히 앞장선 이런 이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이제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윤 총장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을 또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협력 관계를 강조하셨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런 점을 의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검찰에서 아예 수사권을 배제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관계가 되면 또 다시 이제 검찰과 좀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완수해 나가되 그리고 특히 공수처가 출범하니까 예. 공수처가 그야말로 권력에 대한 수사라든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정말 공정한 수사를 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잘해 나가는 것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마 이런 것들 잘해 나간다면은 상당한 성과를 얻을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또 친문 지지자들 의식하는 검찰 개혁만 몰두한다면 그건 진정한 검찰 개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박범계 의원이 정치인 출신이고 물론 추미애 장관도 정치인 출신이었습니다만 네.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따라서 검찰과의 관계도 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따 검찰과 법무부의 조직을 다진다면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부원장께도 박범계 의원 내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금 비판 수위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 원래대로 가겠다. 이거를 저는 그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하지 않겠다. 그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요. 집권 말기로 가면서 제가 볼 때는 친인회각 형태로 대통령의 그 통치력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일련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요.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와 같은 굵직한 선거가 있습니다. 이거 내후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선거와 관련된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통령 측근의 정치인을 앉히셨고요. 그다음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측근의 정치인을 앉히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인사는 좀 부적절하다.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리 평가합니다. 예, 아까 최 교수님께서는 좀 박 후보자와 또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의 좀 관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대해서 당장 좀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협력 유지를 좀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글쎄요, 조 원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에서 박범계 후보자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개인적인 인연을 들어서 조금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된 것은 1년 내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하려다가 지금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에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 등의 제도 개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은 수위 조절에 들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박범계 후보자와 윤석열 총장의 사적인 인연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검경 수사권 뭐 기능 조정하고 권력기관 기능 조정의 측면을 보면 이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조직의 핵심을 건드리는 논의가 불가피하거든요. 네. 그 핵심을 건드리는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유화적으로 가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마찰을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당장 그 1월에 검찰 인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문회 거치고 빨리 임명이 되더라도 이제 1월입니다. 그래서 검찰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래서 검찰 인사가 이제 곧 있을 거니까 박범계 의원이 만약에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네네네. 검찰 인사를 어떻게 잘 유연하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1차 관문일 겁니다, 아마. 아무래도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윤 총장이 보기에 불편한 인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윤 총장과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1월 달에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몇 번에 걸친 인사가 있었어요. 검찰 인사가. 그때 윤 총장과 많이 갈등했었거든요. 대립을 많이 했고. 네. 과도하게 윤 총장 인맥을 이제 배제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에 뭐 법무장관이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그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정도가 과도할 때 이게 지나치게 어떤 진영을 의식하는 게 아니야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면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저는 역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인사도 인사입니다만 일단 아까 우리 조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안착시키느냐가 1차 과제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말 명칭에 걸맞게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해나갈 수 있느냐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거든요. 예. 아마 이제 이 박범계 의원이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런 것들 인식한다면 검찰 인사를 예. 무리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해요. 네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추미애 장관 시절처럼 검찰 인사에서 완전히 이제 윤 총장의 또 이제 인맥을 완전히 배제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네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 조치는 그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그렇고 검찰 개혁에도 그렇게 플러스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역시 중요한 거는 긴 안목으로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가면서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안착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의 상징이 공수처의 출범이거든요. 예. 아마 그걸 잘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식의 인식만 잘 기능한다면 검찰 개혁은 어쨌든 간에 또 검찰 내부의 문화도 바꿔야 되는 면이 많고 법무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1년 내내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잘 추스리는 게 박범계 후보자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잘 인식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또다시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좀 1월 인사에서 좀 무리하게 날을 세우는 인사는 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추미애 장관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첫 공식 입장 표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은 수용하기 힘들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뭐 사실 1년 내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신 분이고요. 그 국정의 모든 아젠다가 그 문제로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심각한 손실을 사실은 초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고 또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였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내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번에 박범계 후보자 발표하는 날 맞춰가지고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예.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다면은 도대체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분은 도대체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정권에서. 저는 이런 과정을 정말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본인이 정치 지도자고 하니까 친문의 강성 지지자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네. 그 저간의 사정은 짐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치 지도자라면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옳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 얘기 저희가 해봤고 한정의 마찬가지로 삼선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기도 하고요.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데 노동운동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제 이제 발표를 보니까 환경 정책에 대한 어떤 식견이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중대재해법이라서요. 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혹시 그 중재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네네네. 이게 지금 이 노동계와 이 경영계의 양쪽의 이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가냐의 문제예요. 이 법의 이제 그 쟁점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처벌의 대상이라든지 수위라든지 그리고 법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유예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에요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도 좀 이제 노동계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이고 싶어도 경영계는 또 경영계대로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오너가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고를 다 책임져야 되느냐. 게다가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과연 경영인들이 소신껏 기업 활동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고용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런 논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권 세력으로서는 이러한 부분들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노동자들이 상당히 희생을 겪고 있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를 하려면 또 경영계의 반발이 또 논리가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예. 나중에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누더기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느 한쪽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희생이나 어려움을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너무 경영계 쪽의 얘기를 들어준 쪽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네. 어쨌든 간에 그 양쪽을 조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정부 입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민주당으로서도 대단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도 어쨌든 경영계 입장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너무 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처벌을 안 받으면 역시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로 양쪽에서 그런 노동의 편을 좀 서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경영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지금 이런 그 난항이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약자는 역시 노동자들이거든요. 노동자들의 입장을 좀 많이 살피는 쪽에서 범위와 대상과 이런 걸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한정혜 후보자는 이제 과거에 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좀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행보에 관심이 좀 쏠리는데 이 중대재해법 논의가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또 그 중대재해법을 좀 갈등을 풀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그 영수회담 제의를 한 것 그 뉴스 자체만 보면 다소 희망적인 관측을 품게 합니다. 예. 그런데 이낙연 대표께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제안한 게 아니라 적석에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적석에서 그렇게 청와대와 논의 없이 청와대가 직접 제안한 것도 아니고 내부 조율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불쑥 던지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적절한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말할 것도 없이 정기국회 내내 민주당이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공수처법에는 그다음에 야당의 거부권도 삭제해서 단독 처리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장관 청문회에서 보면은 야간의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나 이런 지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해가지고 다 통과시키고 임명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여야 협치라는 카드로 제가 볼 때는 예. 민주당이 상황을 정리하고 건너가려고 던진 제안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벌 대상과 처벌 수위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면 장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처벌 대상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처벌 기간에 벌금과 형벌을 가할 때 최소단위 상한을 둘 거냐 말 거냐 이게 아직 합의가 안 됐고 예.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합의가 안 됐고 경제단체도 의견을 제시했고 대법원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거를 조합해서 합의해서 가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1월 8일 임시국회 이전에
통과되기는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상태면 영수회담도 진지하게 가기 힘들다 보는 것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예. 제가 볼 때 의회민주주의의 원래 합의 정선을 먼저 살리는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벤트성 말고요. 네네. 저는 이걸 이벤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어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꽉 막힌 여야 관계를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해법 차원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정치권 이슈 다뤄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